안녕하십니까. 나라사랑TV의 최환열 대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동안 우리가 나누었던 얘기들을 이렇게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그리고 사모펀드, 그리고 집합투자기구, 그리고 이 중국 펀드와 관련한 이 전자투표,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제 머리 글자를 따서 사연 집중 아젠다이다, 이렇게 부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먼저 보면은요, 저희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문제, 이 유연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하고 또 문재인 정부 때 아주 시행령을 바꾸어서 우리나라를 거의 국가 자본주의화 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난 정부에서 기관 전용 이 사모펀드에 대해서 10% 룰을 해제해 버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감사에 대한 대주주 의결권을 이 3%로 제한해서 이 사모펀드가 기업을 공략하기 딱 알맞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집합투자기구 의결권 제한 문제입니다. 지금 통화량이 폭발을 해서 이 모든 돈이 다 집합투자기구로 모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결권이 지난 10년 전, 20년 전에 10%하고 좀 다릅니다. 여기에 대한 제한 문제.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중국 펀드가 이 전자투표를 해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데, 국민연금이나 이런 곳에서는 ESG를 내세우면서 이 전자투표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생명법 개정의 이 부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 아젠다인데요.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국민연금이 지금 의결권 행사를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국민연금의 규모가 우리나라 상장사 시가총액이 한 2,580조 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규모는 2021년 말 현재로 949조였습니다. 해서 한 37%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증권시장에 들어오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국유화돼 버려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국내 이 기업 상장사에 투자하는 그 비중은 한 17에서 20%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170조가 들어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172개사의 2대 주주입니다. 그리고 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는 거의 1대 주주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이 국민연금이 해마다 계속 이 의결권을 강화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인데요. 그러나 법률은 지금 국가자본주의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주의란 얘기죠. 얼마든지 이 전제 정치를 이렇게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기업 1위부터 172위까지 전부 2대 주주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 의결권 행사를 해마다 강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사회주의 이 혁명과도 이것은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그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 126조에 의하면요, 국방상, 국민경제상 긴절한, 긴급하고 절실한이죠. 필요로 인하여 법률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는 사용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할 수 없으며, 그러니까 사용기업을 국유 공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법인 기업의 경우에는요, 주식 취득을 통해서 소유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주권, 곧 의결권 행사를 해버리면 여기서 공유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주권 행사는 극히 제한적으로 실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헌법에서는 그것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국방상, 국민경제상 긴절한, 긴급하고 절실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만 그러한 행위를 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사용기업을 소유 또는 공유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법률에 잘 나타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벤처기업법이랄까,
또 구조조정법이랄까, 또 각종 이런 기금에서 이런 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의결권 행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국민연금은 독특한 특성이 있는데요. 그것은 기금법에 의해서 조달된 자금이지만 기금법에 의해서 투자된 자금은 아닙니다. 여유자금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기금은 여유자금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주식을 소유할 때는 그것은 여유자금의 활용 용도인 것입니다. 예치금이라는 것입니다. 재무적 목적으로만 이렇게 주식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의결권 행사를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금융지주유사회 같은 경우에는요, 주인이 없어요. 국민연금이 일대주주입니다. 그런 경우는 법률에 정하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기업이 이런 적대적 M&A를 당한다랄까, 해외 자본에 의해서 공격을 받는다랄까, 이러한 경우에는요, 법률에 정하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김상조 씨가 사모펀드법을 해체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기관 전용 사모펀드가 증권시장에 돌아왔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M&A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모펀드들에 의해서 M&A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SM과 오스템 임플란트 이런 데가 지금 곧바로 적대적 M&A 세력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기에서 캐스팅 보트를 지금 국민연금이 쥐고 있습니다. 이때 국민연금은요,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여기에서 국민연금이 누구를 지목해서 거기에 의결권 행사를 하는 것은요, 그것은 이제 사형기업의 이 소유권에 대해서 중요한 의결권 행사를 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172개사의 거의 대기업들입니다. 이런 데들의 2대주주로서 이와 같이 의결권 행사를 통해서 경영자 선임을 하거든요. 경영 통제 행위인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헌법에 위배되고,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할 수 있는 그러한 행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은 헌법은 자유주의인데요, 법률은 지금 연금 사회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꼭 시정이 되어야 되는 사항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요, 국민연금 아젠다 2로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하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령 154조 1항과 5항을 아주 대대적으로 손을 댔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을 국민연금 발 아래 복속을 시켜버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인데요.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것은 뭐냐면요, 주주 제한과 의결권 행사를 동시에 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에서 주주 제한은 뭐냐면 경영자 선임 행위에 관한 해임 행위에 관한 주주 제한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에서 대표자 선임 해임에 대해서 주주 제한을 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바꿔버렸습니다. 국민연금 내부에 수탁자 책임활동 지침이 있는데요, 거기에 16조에 주주 제한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헌법의 위배이고요, 이러한 것은요, 사실은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건 사회주의 혁명인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고발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시행령 154조 1항 4호에 배당을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5항에다가 일반 투자 제도를 신설을 했는데요, 이건 시행령 가지고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연금에 투자하고 있는 모든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이사를 추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추천이 아니라 강제입니다. 왜냐하면 스튜어드십 코드의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이 추천을 거절하면은요, 수탁자 책임활동 지침에 따라 들어갑니다. 말하자면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강제 조항이죠. 그래서 모든 기업들의 이사를 파견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그 이사가 하는 일은 뭐냐, 모든 기업의 이제 배당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각 기업들이 이익이 났는데 그 이익에 대한 처분과 관련해서 이제는 국가가 개입하겠다는 것입니다. 배당에 이렇게 배당 정책에 참여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회주의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자, 이러한 것들이 장하성 씨의
한국 자본주의 책에 이미 다 기록된 것을 이렇게 이제 그 법에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장하성 씨의 한국 자본주의 책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배당이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사회주의화하는 하나의 방법에 대한 기술서와 같은 그렇게 인식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모든 기업들로 하여금 배당을 하게 해서 그리고 신규 사업 진출할 때는 유상증자와 차입금을 통해서만 하게 해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존 경영자는 모든 경영권 상실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일대주주로 남나요? 국민연금만 일대주주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지금 정책 속에다가 법률을 통해서 이러한 작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을 가지고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권을 장악한 다음에 그 정권을 이용해서 사회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법률을 만들고 시행령을 만들고 이러한 것들은요 체제전복과 관련된 혐의인 것입니다. 고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헌법을 파괴하는 그러한 법률과 시행령을 만드는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대표적인 공정경제 3법이라는 악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힘당은 여기에 대해서 별로 반대도 안 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그러한 현실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사모펀드법 10% 룰 해체입니다. 이 사모펀드법 10% 룰 해체가 뭐냐면요, 국민연금이나 공제기금이나 산업은행에서 벤처진흥용 자금으로 PEF사들에게 펀드를 조성해 줍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경우에 약 126조 정도 됩니다. 이것의 용도는요, 첫 번째가 벤처진흥용이고요, 두 번째가 구조조정 회사들 회생시키는 구조조정 펀드이고요, 세 번째가 PEF 펀드인데 기관 전용 PEF 펀드는요, 이 개인들의 PEF 펀드와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국가에서 내려주는 자금이에요. 국가에서 이제 내려주는 자금인데 비상장 회사에 투자를 해서 깊이 들어가서 경영 참여까지 해가면서 들어가서 그 기업들을 상장시켜서 그렇게 해서 주가를 증대시켜서 엑시트 하라는 그러한 자금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금의 성격을 뭐로 규명하느냐? 10% 룰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10% 이상 투자를 하라는 것입니다. 10% 이상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해서 경영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전폭적인 경영 참여죠. 자, 이럴 경우에는요, 상장사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벤처기업이나 구조조정용으로는 상장사에 들어갈 수가 있어도 이 PF 펀드를 가지고 상장사로 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법이 이랬었는데 이 법을 해체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관 전용 펀드가 증권시장에 들어가서 상장사들 M&A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국민연금이 170조 정도를 가지고 상장시장에 들어가니까 우리나라 1위부터 172위까지 여기 전부 1대주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때 126조에 대해서 이 고삐를 풀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126조의 성격을 분석을 해보면은요, 국민연금의 경우에 그 벤처펀드하고 구조조정 펀드의 약 22% 정도 이렇게 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 PEF 펀드로 약 78% 정도가 이렇게 배정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126조 중에서 이렇게 PEF 펀드가 약 98조 정도 됩니다. 자, 그러니까 거의 100조죠. 자, 100조 정도 되는 자금을 증권시장에 밀어 넣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172조만 들어가도 이 국내 기업 상장사들의 1대주주가 다 돼버리는데 이제는 100조를 경영 참여 행위를 하라고 하면서 증권시장에 밀어 넣었다는 것입니다. 경영 참여 행위가 뭡니까? M&A인 것입니다. M&A. 그래서 증권시장에 들어가서 상장사 M&A를 하라고 이 기관 전용 펀드를 풀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법이 2021년도 3월 달에 통과가 되고요, 정식 시행되기 시작한 것은 한 8월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2020년도에 10개 정도 그 M&A가 발생했습니다. 보통 그렇게 발생합니다. 자, 그런데 2021년도 하반기부터 이 법이 풀어지니까 2021년도에 22개가 M&A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47개가 일어났습니다. 급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 연초에
SM이 넘어가고요.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가 또 넘어가고요. 그리고 한샘이 또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데들은 규모가 큰 데들에서 지금 매스컴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다 이런 데들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상장사에서도요, 우수 기업들입니다. 아주 탁월한 기업들입니다. 이제는 우리나라의 모든 탁월한 기업들이 이제는 이러한 기관 전용 펀드,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행동주의 펀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밥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지금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빨리 금감위에 대해서는 이걸 조사를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관 전용 펀드는 국가자금인데요. 말하자면 국민연금에서 한 33조를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공제기금에서 또 한국산업은행에서 이렇게 줍니다. 여기에서 이제 빨리 이 계약서 내용을 보완을 해서 상장사 들어가서 이러한 적대적 M&A 하는 것은 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것을 인식한 시점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저는 사모펀드 문제가 한번 터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김상조 씨가 10%를 해체할 때 모든 기업들이 놀랐거든요. 저도 그때 아니 국민연금이나 이런 데에 있는 사모펀드가 그 시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 이랬는데 지금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물론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요. 이런 부분들은 금융위원회에서 신속히 조사를 좀 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요. 공정경제 3법 중에서 이 악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아까 사모펀드법이 제일 이 강력한 악법인 것 같고요. 또 이게 한 2제 정도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대주주가 이 경영진 선임을 할 때, 감사도 경영자거든요. 선임을 할 때 3%밖에 의결권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의결권을 제한을 해버렸습니다. 감사 선임은 그러니까 이제 대주주는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이때 많은 기업들이 어떤 우려를 나타냈느냐, 이것은 이제 행동주의 펀드들이 이제는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감사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이번 SM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1% 지분을 취득한 다음에 이제 온라인 파트너스에서 이창원이라는 친구가 SM에 이제는 감사로 들어왔습니다. 감사로 들어와서 내부인들 이제 뭐 포섭인지 뭔지 하고 이것을 이제 카카오에 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주의 펀드가 1% 지분을 획득한 다음에 들어와서 감사로 취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 사정 다 파악한 다음에 이제는 적대적 M&A를 실행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조를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신속히 어떤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하는 바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집합투자기구와 관련한 그 아젠다인데요. 집합투자기구란 뭐냐면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이렇게 자금을 모아가지고 투자하는 그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은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펀드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10%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하도 이렇게 이 통화를 공급하고 또 국채를 이제 발행을 해서 이게 적자 재정인데 이것을 통해서 통화를 공급했습니다. 우리나라 국채가 보통 10.64년 몰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1년 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채를 발행을 하게 되면은요, 장기에 묻혀있는 자금이 다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전부 풀어버렸습니다. 이것은 통화 발행 효과와 같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때 이 문재인 정부의 이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까지니까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이 문재인 정부에서 얼마만큼의 돈을 풀었나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을 때 약 80조 정도가 순수 통화 발행이고요. 210조 정도가 국채 발행이었습니다. 4년 동안요. 자, 그런데 이때요. 이자율이 낮을 경우에는요. 여기에서 급격한 신용 창조가 일어납니다. 신용 창조가 뭐냐면요. 우리 이 화폐량이 증가하는 것은요. 통화 발행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 국채 발행이 있고요. 세 번째가 신용 창조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용 창조를 통해서 증가되는 통화량이 훨씬 큽니다. 한 5배, 10배 정도 됩니다. 이 4년 동안에 제가 이 통화 유통 속도를 한번 계산해 봤는데요. 한 5배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통화량 공급을 하면은요. 이것이 이제 소득으로 주어지죠.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소비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가죠. 이게 은행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290조가 은행으로 가면은요. 은행에서는 이것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밀어내야 됩니다. 대출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통 10% 남기고 다 대출을 해줍니다. 그걸 지급준비율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261조를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때 대체로 부동산 대출로 나갑니다. 급격하게 대출을 해줘야 되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것이 또 나갔다가 다시 이제 은행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10% 또 빼고 235조를 또다시 대출을 해줘야 됩니다. 은행에서 이거 가지고 있으면 손해인 거예요. 이자만 물어내야 되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하면서 통화량이 증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부동산들의 가격을 올리고요. 물론 이제 부동산을 개발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작용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 늘어난 통화량이요. 비금융권까지 전부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1312조였습니다. 그러니까 통화 발행은 290조밖에 안 했는데 국채 발행까지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늘어난 통화량은 1312조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 대출로 많이 묶여 있죠. 대출로 묶여 있는 것을 빼고 집합투자기구에 있는 이 증가된 통화량을 보니까 오히려 656조였습니다. 말하자면 이 대출을 뺀 그 비금융권의 수신고 증가량을 보았을 때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656조였는데요. 그런데 이 중에서 연금 늘어난 게 275조였고, 그리고 여기 순 증가된 집합투자기구는요, 생명보험이나 자산운용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증가된 것이 한 381조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 생명보험 회사하고 자산운용사나 이런 데의 그 수신 증가량은 아마 서로 중첩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빼야 될 것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이 275조 전부 다 증권시장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서 약 20% 정도만 이 그 상장사 지분 취득하는 데 들어옵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든 이렇게 증가된 약 그 650조 정도의 이러한 증가된 통화량이요. 이게 누구에게로 가느냐? 전부 집합투자기구에게로 간다는 것입니다. 개인들이 이 돈을 집에 금고를 마련해 놓고 놓지 않습니다. 그거 전부 은행으로 들어가고요. 또 은행에서는 전부 이것을 대출을 해주고 남은 것들은 다른 이제 자산운용사로 다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산운용사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증권에 투자하기도 하고 이것을 가지고 다른 대체 투자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 이렇게 증가된 모든 통화량은 전부 이 집합투자기구에게로 다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로 머문다는 것입니다. 개인들이 그 돈을 집에다가 금고 만들어 놓고 놓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 증권시장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상당 부분이 증권시장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집합투자기구인 것입니다. 증가된 통화량이 예금을 포함한 이러한 증가된 통화량이 전부 이렇게 집합투자기구로 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집합투자기구가 이러한 자금을 가지고 증권시장에 와서 주식을 취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합투자기구의 세상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일반적인 대주주 지분율이요. SM 18.46%, 오스템 19.5%. 이게 대주주 지분율입니다. 20%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모든 상장사들의 지분율인데 특히 급격하게 성장한 데들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집합투자기구 두 개만 모이면 여기를 다 사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SM과 오스템 임플란트를 한번 보면은요. 여기 보십시오. 이수만 18.46%. 그리고 국민연금 KB자산 이게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요. 이 카카오도 집합투자기구 성격이 많아요. 말하자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모아놓은 자금이 많거든요. 이것도 한번 사실은 조사를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쪽 한번 보십시오. 여기 애프리카 집합투자기구죠. 여기 유니슨, MBK, 국민연금 이거 다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 사 정도만 집합투자기구가 연합을 하면은요.
모든 기업을 다 산다는 얘기예요. 이 10% 룰이 빨리 조정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1%나 2%로 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은요, 20년 전에 만들어진 법이 이제는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통화량 증가가 있었는지 몰라요. 이 모든 증가된 통화량이 거의 집합 투자기구에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전에는 이 10% 룰이 의미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 10% 룰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1, 2%로 제한을 하든가 해야 되는 그러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심지어는요, 이 사모펀드가 지금 집합 투자기구들을 인수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KCGI 그 강성구 펀드 같은 경우에는요, 메르츠 자산운용을 인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안에 펀드가 약 3.7조 정도 있습니다. 500억에 인수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 있는 가용 자본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온라인 파트너스가 지금 전북은행 인수하고 있습니다. 2대주주입니다. 1대주주하고 그다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모펀드들이 지금 집합투자기구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속히 금감위에서는 이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도 20년 전의 통화량하고 지금 통화량하고 같지가 않고요, 이 증가된 통화량 대부분이 집합투자기구에로 다 몰려있다는 거 꼭 좀 유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대안을 좀 세웠으면 하는 바람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전자투표 문제를 한번 보자고요. 삼성전자의 경우에 해외 주주가 한 50% 정도 됩니다. 50% 이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듣는 바로는 무슨 놈의 펀드가 그렇게 많이 들어와 있는지, 그런데 이것은 삼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다른 4대 기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김경수가 댓글 조작한 김경수입니다. 문재인 당선될 때 댓글 조작한 김경수입니다. 판결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 댓글 조작을 했습니까? 이것은 이제 경제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댓글 조작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김경수는 얘기하기를 전자투표와 국민연금을 통해서 그것을 한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앞에 국민연금은 충분히 나왔죠. 그 다음에 전자투표 얘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김경수가 말하는 경제민주화는요, 재벌 해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재벌의 자리에 국민연금이나 이러한 국가가 들어가는 그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전자투표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해외 자본이 국내 주총에 참여해서 투표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중국 펀드도 들어와서 경영자 선임하고 할 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더니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요, 국민연금이 난리를 칩니다. 전자투표를 안 하면은 이 스튜어드십 코드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ESG입니다. E는 환경이고요, S는 소셜, 말하자면 사회적 기여이고요, 그리고 G가 거버넌스, 지배구조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전자투표를 안 하면은 이 거버넌스 관련해서 아주 그 점수를 못 받고, 그러면서 이제 그 국민연금의 관리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전자투표를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전자투표에서 중국 자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중국 자금은 무엇인가요? 그건 전부 공산당 자금이에요. 국유기업들이 이름은 다 달라도요, 1인의 지배를 받습니다. 특수관계자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특수관계자가 주총을 참여할 때 미리 신고를 안 하고 들어오면요, 5% 이상은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 펀드 같은 경우에 해외 자금인데 미리 신고를 안 해요. 그런 상태에 와서 은밀하게 해요. 그럼 5% 넘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걸 컨트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전자투표는 보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강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회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 국가, 이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있는 이런 삼성이나 이런 4대 기업에 어떻게 국유기업이 들어와서 전자투표를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정체성을 위반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와서 우리나라 이 자유주의 국가의 대기업에 이러한 의결권 행사를 한단 말입니까? 소유권 행사를 한단 말입니까? 그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보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생명법입니다. 지금 삼성생명법이 국회의 소위원회에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난 연말에 박용진하고 이용우가 이걸 통과를 시키려고 아주 난리를 이렇게 좀 폈습니다. 매스컴 찾아다니면서 인터뷰하고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사건이 터지면서 이게 이제 수면 아래로 좀 가라앉아 있는데요. 이거 잠잠해지면 또 나올 겁니다. 왜냐면은 올해 이 법을 통과시켜야만이 나름대로 자신들의 명분이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국제기업의 기준이 바뀌거든요. 여기에 맞추어서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이 있습니다. 삼성생명 자산의 3% 이내에서 보유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것을 시가평가를 하게 되면은요, 이제는 그동안 20년 동안 있었던 인플레이션이 여기에 반영이 됩니다. 자, 그러면 평가증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이렇게 평가증된 금액이 약 한 7, 8조 됩니다. 그러면 이 7, 8조를 지금 팔아서 배당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삼성생명법입니다. 말하자면 국제기업의 기준에 따라서 이 법을 적용시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국제기업의 기준에서도요, 장기 보유 자산은요, 전략적 자산으로서 평가증 상당액을 상대 개정 과목에 기록을 함을 통해서 계속 보유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용진이나 이용우가 말하는 주장은요,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그건 억지인 것입니다. 그건 소급입법입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던 국회의원 수가 많아서 이걸 통과시키면은요, 이제는 삼성은 이 법 하나로 지배구조가 해체될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삼성, 이재용을 비롯해서 여러 삼성생명을 비롯해서 이런 계열사들이 함께해서 삼성전자의 이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은요, 이제는 삼성 이재용 씨하고요, 그리고 국민연금하고요, 그리고 블랙락 펀드, 이 3자 운영 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법 하나 통과로 삼성이 그냥 해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4대 기업이 우리나라 GDP에 기여하는 기여도가요, 놀랍도록 큽니다. GDP에서 약 한 17%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우리나라 총 GDP에서 이 4대 기업 매출이 한 17% 정도 차지합니다. 자, 그런데 이 4대 기업은 최종 산출자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모든 하청사들의 부가가치가 이 4대 기업에 다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4대 기업의 매출은 사실은 이 GDP하고 같은 기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4대 기업은 우리나라 GDP에 기여하는 기여도가요, 17%예요. 17%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4대 기업과 그 하청사들이 기여하는 이 모든 기여도가 있는데, 이 소득이요, 다시 이제 소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산업을 또 불러일으킵니다. 교육과 요식과 여러 산업을 불러일으킵니다. 그걸 낙수 효과라고 그럽니다. 파생 GDP라고 그럽니다. 이것까지 포함을 했을 때 이 4대 기업이 우리나라 GDP에 기여하는 기여도가요, 37%라는 것입니다. 37%의 일자리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산수단에 이렇게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생산수단의 37%를 차지하고 있는 4대 기업이 국유화되면은요, 나라 전체가 국유화된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요, 삼성생명법이 통과가 되면은요, 삼성전자가 해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현대자동차는 순환출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순환출자 고리를 끊기 위해서 입법을 고려했었습니다. 그게 바로 순환출자 이 제한법인데요, 15%로 의료권을 제한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현대자동차도 해체가 되는 것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순환출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금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사회주의로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요, 이 4개 기업만 국유화하면은요, 이제 이 좌파들의 이 목적이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4대 기업이요, 37%의 기여를 하면서 정작 본인들이 가져가는 그한 요소소득은 어떻게 되느냐? 배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0.02%였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0.014입니다. 이게 대주주들에게 귀속되는 그 소득입니다. 그러니까 37%를 기여를 하고요,
0.014 이게 대주주들에게 귀속되는 그 이익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요 전부 여기에 투자한 계열사들에게 가는 것이지 이 대주주 개인에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삼성전자 21.2%가 이제 대주주 귀속분인데요. 그 중에 이재용 씨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2%밖에 안 돼요.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10분의 1을 더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요소소득 그 배분 구조예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하에서는 이미 경제민주화가 이렇게 달성이 돼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4대 기업의 이러한 그 매출 중에서요 보세요. 매출이 317조죠. 하청사하고 근로자에게 가는 것이 297조예요. 297조. 자, 그리고 19.7조가 자본가에게 갑니다. 자본가 중에서도 이제 대주주 귀속분이 4.5조, 그리고 소액주주에게 15조 이렇게 갑니다. 이 4.5조 중에서도 계열사나 이러한 회사 이름으로 많이 가지고 있어요. 다 글이 들어가요. 개인에게로 가지 않아요. 이게 지금 요소소득 분배표입니다. 경제민주화가 이렇게 달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대주주의 그 모든 것을 빼앗아서 국가가 소유해야 그걸 경제민주화라고 말하냐는 거예요. 그건 사회주의라는 것입니다. 그건 사회주의자들의 그러한 음모라는 것입니다. 그 기업을 자기가 뺏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의 신사회주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러한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결국은 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이 부분 관련해서는요. 그 국가재정법 64조를 좀 보완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유자금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조항을 넣어야 됩니다. 이걸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이 조항이 없다 보니까 이제 국민연금 가지고 자꾸 의결권 행사를 하는 그러한 잘못된 법 해석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는 법률에 정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융지주사 또 적대적 M&A 방어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연금에서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하고 자본시장법 154조 1항 5항 이것은 바로 폐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자들은 사실은 국가반역죄로 해가지고요. 국가보안법으로 일단 고발에 들어가야 됩니다. 판단은 물론 사법부에서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기관 전용 사모펀드 10%를 해체를 했습니다. 이것은 계약서를 보완해가지고 국민연금이나 이러한 공제기금, 산업은행 이러한 자금이 적대적 M&A 자금이 되지 않도록 이것은 금융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계약서를 좀 보완을 해서 이제 공적 자금이 적대적 M&A에 그러한 자금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산업조건 보호를 위해서 집합투자기구 의결권 10%를 1에서 2%로 하향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서 많은 그 조사와 연구를 좀 통해서 이 부분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감사에 대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하는 거 이거 재고를 좀 해야 되고요. 또 국민연금 등에서 전자투표를 강요하고 있는데 이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삼성생명법은 이건 맞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장기보유 목적 재산은 전략적 자산입니다. 인프레로 증가된 부분을 평가해가지고 그걸 다 배당하라니 이게 말이 되냐는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좀 체계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세미나도 해가면서 또 상장사들을 좀 불러가지고요 저희가 세미나를 좀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러한 기업들하고 함께 이런 문제들에 대한 그 대안을 찾아가는 그러한 것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